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요 공공재에 대한 정의 그리고 특성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2절 공공재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의 최적 수준. 그러니까 이제 최적 수준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공재를 얼마나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잠깐 복습을 하면 사용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사용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가격은 똑같죠. 콜라 가격은 똑같고 사과 가격도 경쟁시장이라 그러면 똑같은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소비하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지불하는 가격과 B라는 사람이 지불하는 가격은 똑같아서 사용재, 사적재인 경우에는 P에는 하점자를 빼도 돼요. 근데 소비하는 양은 달라요. 그래서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이 다르고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시장 전체 사용재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한다 그러면 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요.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을 합해서 시장 전체 소비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공공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공공재는요, 공동소비가 가능한 것으로서, 한강의 다리가 몇 개 있을까요? 3개? 아니죠. 한 20, 30개 있는 것 같은데, 30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A가 소비하는 한강의 다리 양과 B가 소비하는 한강의 다리 양은 똑같아. 근데 한강의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호도는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얻게 된 편익은 한강의 다리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아이고 다리 좀 더 만들었으면 차가 막히잖아 이럴 수 있고요. 다리를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뭐야 왜 이렇게 한강에 다리가 이렇게 많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게 A가 누리게 되는 편익이잖아. A의 편익과 B의 편익이 다르게 되고요. 그 결과 시장 전체의 편익을 다 더하는 거는 두 사람의 편익을 다 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은 소비량은 똑같다라는 이 측면에서 가격이 다르고 편익이 다르고 이거는 공공재 어떤 특성에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하면요. 요게 바로 비경합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산되면 모두가 공동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요, 공공재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최적 수준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볼 겁니다. 근데 이게 민간의 사용재랑 별로 다를 건 없어요. 자, 먼저 민간의 사용재 같은 경우에 수요 곡선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량이 얼마나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량을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선택점을 찾죠. 공공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볼 거는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를 살펴볼 거예요. 개인의 수요. 오케이?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우리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요. 소비자의 선택에서 수요 곡선이 나타나잖아.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선택의 그 각각의 가격에 대응하는 경로를 다 연결한 게 수요 곡선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7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4-1의 예산제약선이 나와 있어요. 자, 예산제약식 한번 살펴보시면 자, 개인입니다. 자, Z를 공공재라 하고요. X를 사용재라 할게. 여기 이제 목적식이라 할게요. 그럼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요때 효용은 공공재와 사용재에 의해서 효용이 달성되고요. 아무 얘기 안 하면 둘 다 효용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 그걸 기반으로 하고 무차별 곡선을 그립니다. 공공재, 사용재, 무차별 곡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오케이? 요거는 이제 그냥 정해져 있다고 하고 넘어가고요. 예산제약식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예산제약식은 거기 보시면 소득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 가격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첨자로 쓰지. Z 가격, 공공재 더하기 사용재 가격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아니 그럼 예산선 할 때 이거 정리하면 상대 가격으로 표현할 때 PY분의 PX 보통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px분의 pz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심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공공재, 사용재, 여기 나와 있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예산선 요걸 표현할 때요. 요 사용재 가격을요. 뭐 하나의 트릭을 쓰는 겁니다. 거기 두 번째 줄 볼게요. 사용재 가격 x를 단위 가격 재화 1로 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로 이렇게 상정하게 되면 원래 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공공재 가격 대비 사용재 가격 이건데 1분의 이렇게 pz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첨자 z냐 x냐 이거는 두 개가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차이가 있을 때는 하첨자로 구별하면 좋지만 x제 가격을 1이라는 단위재화 가격으로 설정해 버렸으니까 그냥 가격 상대 가격을 그냥 p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건 요걸 그냥 상대 가격 요거를 그냥 소문자 p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이렇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 A점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산선 있고요. 그 다음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우리의 목적은 여기다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여기다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자, 이 공공재에 대한 수요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도 공공재에 대한 소비량, 수요량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이제 무차별 곡선 하니까 x제 사용재고 여기다가는 공공재 가격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공공재 가격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무차별 곡선 요걸 찾았고요. 거기 보시면 2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여기 대응되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가격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2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공공재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을 찾아요 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여기를요 2to 이렇게 표현했어. 2to.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공공재 가격이 얘가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1 마이너스 그냥 붙여놓고요. 이렇게 있고 얘가 가격이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P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절대값으로 표현해가지고 여기다 표현할 때는 나타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1의 가격하에서는 2원 이렇게 되었고요. P2의 가격하에서는 어떤 점을 선택합니까? 그렇지. 요게 효용극대화 선택점이고 거기 대응되는 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효용극대화하는 이 개별 개인의 선택의 이러한 궤정, 이걸 뭐라 그러죠? 그래요. 이걸 우리가 가격 소비 곡선이라 그러지. 오퍼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PPC.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PPC의 궤적을 가격과 X를 없애고 Z와의 관계로 표현하면 이러한 곡선을 끄집어내는데 이게 바로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이다. 효용극대화 원리를 그대로 가져왔죠.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을 표현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은 이제 공공재 Z라고 해서 Z라고 표현을 했고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요거는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하면 가격과 소득에 대한 함수이다. 요거 보시면 가격 있고 소득에 대한 함수 X와 Z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지금 얘기한 요걸 다시 설명하면 공공재 가격을 변화시키면서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공공재 가격이 P야. 요거를 변화시키면서 변화에 따라 자, 효용극대화하는 원칙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효용극대화하는 소비자의 극대화하는 수요량을 연결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 요거를 추적했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추적하게 되었고요. 그게 바로 PCC, 그걸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으로 도출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량은 공공재의 가격과 소득의 함수가 되고요. 뭐 사용재랑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오케이?
자, 개인의 수요 곡선을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모여 있는 게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수요를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 단계의 작업은 이렇게 도출된 개인의 수요를 종합해서 시장 전체 수요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사용자 같은 경우는 가격은 똑같은데 소비량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으로 합합니다.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DA,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있고요. DB,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있어요. 사용자는 Q, 이렇게. 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동일해요. 같아. 그러니까 A는 나 이만큼 살래, B는 나 이만큼 살래. 그럼 시장 전체는 두 개를 합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게 거기 보시면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에 뭐 마켓이라고 M이라고 썼죠.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더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경제 원론 때부터 잘 아시겠지만 A가 소비하려는 양, B가 소비하려는 양을 합쳐서 이렇게 수평으로 합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이게 시장 전체 보면 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사회적인 최적 선택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점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요. 짠짠짠 지워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균형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다 하니까 공급 곡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거기 P스타로 결정이 되면 시장 전체의 총 공급량은 Q스타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10개다 이렇게 되면 A가 소비하는 양이 뭐 3개다. 그럼 B가 소비하는 양이 뭐 7개다. 이렇게 되면 두 개 합해서 10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용자의 특성이죠. 자, 그래서 눈을 가지고 옆에서 주어진 가격하에서 소비량을 이렇게 살펴봤다 해서요.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을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공공재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하는 양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지불하려는 가격이 달라져요. 여러분, 수요 곡선의 높이가 뜻이 뭐야? 옆에서 보면 주어진 가격이 당신은 얼마까지 살려고 합니까? 이거고요. 밑에서 올려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당신은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willingness to pay. 그러니까 편익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99페이지 두 번째 줄.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더해야 됩니다. 사용자는 수평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공재는요. 소비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최적 공공재의 공급량이 결정되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뭐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수직으로 합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더했어요. 그러면 얘가 마켓에서의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되고요. 소비량은 이렇게 똑같은데 A가 얻게 되는 편익이 바로 이겁니다. 요게 높이가 바로 A가 얻게 되는 편익. A가 지불하려는 가격. 그냥 편익이라 쓸게요. A가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이고요. 자, B가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은 이게 되고요. 오케이? 두 사람의 편익을 수직으로 합하게 되면 요기점을 얻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에서 여기 나와 있는 최적 생산량 이렇게 이거는 한강에 다리가 3개 있다 그러면 3개 소비량은 똑같고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이 지금 다 다르죠.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두 개를 합한 편익 높이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F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재에 대한 전체 시장의 수요 곡선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수직으로 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재가 수평의 합인데 공공재는 수직의 합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 거기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보시면 사용재의 경우에는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고 수요하려는 양이 달라요.
네, 이와 대조적으로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공공재량을 소비하는 반면에 소비량이 똑같아요. Z라고 하면은 시장에 생산된 걸 가지고 A와 B가 소비하는 양이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공공재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 편익에 따라 지불하는 조세, 이 가격. 여기 보시면 내가 얻게 되는 편익만큼 이게 가격이 되고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높이, 수요 곡선의 높이를 willingness to pay라 하고요. 이게 내가 이만큼 편익을 보게 되니까 이만큼 세금을 내겠다, 가격을 지불하겠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A가 내는 조세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수직으로 합하게 된다는 거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게 공공재의 비경합성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각 공공재 양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그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도 볼게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해진 시장 수요 곡선의 높이는 개별 수요 곡선의 높이를 모두 더하게 된 것이고요. 개별 수요 곡선의 높이가 각 수준의 공공재에 대해서 개인이 낼 용의가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 보시면 이렇게 이론상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직접적으로 순수하게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론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자신의 편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100페이지 가 보시면 첫 번째 줄 볼까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론상은 이렇지만 현실에서는 뒤에도 다시 하겠지만 공공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할 요인이 없어요. 자기 필요 없다고 뻥을 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생산 공급하면 무임승차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수요를 진실하게 표출하려고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재에 대한 편익이죠. 편익을 과소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과소하게 이렇게 드러내요. 표출하는 그런 유인이 발생합니다. 무임승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진정한 수요를 표출한다는 가정하에서 나타낸다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수도라는 말 씁니다. 그냥 의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냥 가상이라고 보시면 돼. 가상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수준의 도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번, 여기서 말하는 적정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학에서 언제나 최적입니다. 최적 수준의 도출, 요거를 볼 건데요. 자, 사용재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사용재. 근데 이제 수요 곡선을 합한다는 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모두가 똑같이 가격 수용자로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똑같은 시장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요. 요 높이가 우리가 공공재 마찬가지로 사용재 마찬가지로 이 높이가 뭐야? 한계 편익이라고 그랬죠. A와 B의 한계 편익이 같고요. 시장 전체 한계 편익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 사용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4-3칙을 보세요. A의 한계 편익과 B의 한계 편익이 똑같습니다. 공공재와 관련한 게 한계 비용, 요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곡선과 관련한 게 한계 비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적 선택이 결정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자, 소비량은 다 똑같고요. 수요 곡선 높이가 다르잖아. 이걸 수직으로
합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생산과 관련한 여기 보시면 공급곡선 높이가 빨간 색깔 이게 한계 비용 아니겠습니까? 한계 비용이 두 사람이 지불하려고 하는 요거 A의 한계 편익, B의 한계 편익을 합한 거랑 같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림으로 살짝 이해되시죠? 자, 101페이지 가보시면 네 번째 줄 보세요. I번째 소비자와 관련한 개별 수요 곡선의 높이가 바로 한계 편익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급 곡선의 높이가 한계 비용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각각의 A와 B 두 명이 있으니까 한계 편익을 합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공재 관련한 한계 비용과 같다.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식이 자체가 다르죠. 그 사용재는 각각의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과 같게 되고요. 근데 밑에 공공재는 한계 편익의 합이 한계 비용과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 미시에서 했겠지만 요거는 공공재만 존재하는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공공재만 있을 때 이렇게 그걸 부분균형 분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확장을 해볼게요. 공공재랑 사용재가 같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일반균형 모형이라 해서 사무엘슨 모형이라 하는데 여러분 공공재에 대한 사용재를 기준으로 하고 공공재의 한계 대체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할게요. 한계 편익인데 지금 공공재야. 그리고 한계 편익인데 사용재입니다. 이거 사용재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A가 얻게 되는 다시 사용재에 대한 한계 편익, 공공재에 대한 한계 편익 B가 되고 이게 MRS란 뜻이죠.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한계 비용을 사용재에 대한 한계 비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보이세요? 아니 이게 똑같잖아 사용재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A의 사용재에 대한 한계 편익과 요거 하첨자 B, 요거 B고 요건 A야. 요건 MC 똑같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다 똑같으니까 사실 지워지는 셈이라고. 아니면 요렇게 만들면 각각의 사용재에 대한 한계 편익을 밑에다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뭐 이렇게 헷갈리시면 A, B 이렇게 넣을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이게 MRS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정리할게요. MRS A가 생각할 때 ZX라고 그래야 됩니다. 공공재, 사용재에 대한 한계 대체율과 MRS B가 생각하는 공공재, 사용재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두 개의 합이 요걸 뭐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MRT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MPT라고 하십니다. MPT 한계 변환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균형 분석 방법에서는 이 방법을 쓰면 되고요. 일반균형 분석 방법 같이 MRS, 그건 공공재와 사용재를 같이 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 공공재 외에도 마지막 단락이라 할까요? 만약 공공재 Z 이외에도 쌀이라는 사용재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정 배분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한계 대체율, 한계 전환율 또는 변환율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메커니즘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 그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미시책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각주 6번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공공재 한계 비용은 공공재 생산하는데 가로등 하나, 등대 하나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앞에서는 공공재 관련해서 한계 비용 제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만들어져 있는 등대 서비스를 한 명 더 소비자를 추가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빵이라는 거지. 공공재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빵이 당연히 아니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102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사용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래프를 살짝 참고해서 보시면 되긴 하겠는데요. 한계 편익 A가 생각할 때 사용재 그리고 B가 생각할 때 사용재에 대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 사용재에 대한 거랑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공공재만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요. 그 이제 부분 균형 분석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공공재만 있어요. 그러면 공공재 특성상 비경합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한계 편익 공공재 A와 한계 편익 공공재 B와 요 서메이션 합한 거 그게 바로 우리는 서메이션 해서 한계 편익의 합 얘가 한계 비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건 이제 일반 균형 분석으로 이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한계 편익, 한계 효용 그거 말고 MRS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MRS 공공재, 사용재에 대한 A의 한계 편익, 한계 대체율과 MRS 그래서 MRS가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공공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메이션 했습니다. MRS, 공공재, 사용재 이게 한계 비용 이게 MPT 우리 책에서는 MPT로 했어요. XY 요거랑 같을 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02페이지 가볼까요? 아니 만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공공재에서 얻게 되는 사람들의 만족의 편익을 다 더하는 거야. 이거는 공공재를 만드는 데 따르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용이고 편익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공공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더 발생하는 거니까 공공재 자체 생산을 줄여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공공재 생산에 대한 비용이 여기 보시면 편익이 엄청 큰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쵸? 같을 때가 최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거기 102페이지 두 번째 달러, 세 번째, 네 번째 달러 나와 있는데 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공공재에 대한 MRS랑 MPT 그것만 잘 아시게 되면 뭐 쉽게 이해는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3페이지 가보시면 요게 바로 공공재의 적정 배분 규칙이 되겠고요. 요걸 다시 한번 거기 표현을 하면 4-5 식에 보시면 이게 한계 대체율의 합 이거와 대체율의 합 얘가 거기 보시면 한계 변환율 생산이란 말도 붙이긴 했는데 한계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변환율 이렇게요. 그래서 MRT 하면 이제 레이 비율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생산이라는 말을 좀 집어넣으셔가지고 한계 생산 변환율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사멜슨 모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가보시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에 대한 이렇게 선호 거기서 얻게 된 편익을 사람들이 진정하게 드러낸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현실에서는 하기가 쉽진 않다 해서 수도, 가상의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공공재 최적 공급과 관련해서 잘 보시고 다음 시간은요. 3절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